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리고 아직은 올리진 않았지만, 우리 1부터 7강은 유형학습이고, 우리 수업 시간에 8강부터 나가잖아요. 교과서랑 함께. 여러분들 이거 보충 교재로 쓰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8강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지문 2개를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요것만 수업할 수는 없어요. 왜냐? 교과서도 해야 되거든. 그 교과서에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거 보충으로 이걸 하는 거라서 이걸 중심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8강에 지문 4개 있잖아요. 이 교재가 좋은 건 한 강마다 문제가 많고 지문도 많은 게 장점인데 지문이 4개나 있는데 그걸 교실에서는 2개씩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7, 9, 그다음에 10부터 13까지 나머지 지문 2개는 어떻게 할 거냐? 따로 이렇게 수업하고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형 교재 샀으니까 각자 공부하고 EBS 강좌도 듣고 그리고 EBS 강좌 아니면 내가 하는 거를 듣고 7에서 9, 10에서 13. 그래서 오늘 할 거는 8강의 7번부터 9번 지문이랑 10에서 13번 지문 2개를 하고 올릴 거야. 자, 7번부터 9번 볼게요. 민담은, 이 글은 민담에 관한 글입니다. 이 글은 민담에 관한 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크게는 문학, 비문학이잖아. 그쵸? 근데 그 와중에서 비문학은 주로 뭐냐? 주로 논설문 아니면 설명문이에요. 주로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애매한 것도 있는데 주로 논설문 아니면 설명문이야. 근데 물론 여러분 헷갈리게 설명문이지만 약간 논설문 같은 것도 있고요. 논설문이지만 설명문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목표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냐, 내 주장을 섞어가면서 어쨌든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를 설명하면서 내 주장을 펼치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문제 풀 때 지문을 볼 때는 이게 논설문일까 설명문일까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 글은 뭐냐?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그러면 뭘 설명하는 거냐? 민담을 설명하겠지. 근데 민담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민담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첫 단락 이제 볼게요. 민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다. 원래는 성인들을 위한 성인들의 이야기다. 어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잔인하고 좀 이렇게 약간 19금스러운 이야기도 좀 많은데 어쨌든 어른들을 위한 거예요. 민담 속에는 사회적으로 가난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등장인물들이, 자, 민담의 주된 등장인물들은요, 여기 보세요. 주된 등장인물들은 가난, 아니면 부당, 불이익받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인물이고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공과 부를 추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목표는 성공, 부, 이게 목표야. 추구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관점들이 반영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유와 행복이라는 삶을 이루는 게 아니고 달성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꿈꾸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 그게 바로 민담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로 등장인물들은 가난하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는, 불이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지. 이미 돈 많은 사람이 이런 걸 할 리가 없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러한 민담의 출처, 배경, 지역적 원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민담을 해석할 수 대표적인 방법론에는 구조주의적, 역사 유물론적, 심리학적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뭔 설명문이냐? 소개입니다. 그럼 뭘 소개하는 거냐? 민담을 해석하는
이론을 소개하는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단락이 4개 더 나오거든요. 이 4개 단락은 구조주의적, 역사유물론적, 심층심리학적 방법 중에 속하는 것들이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문단은요. 그 중에서는 구조주의적, 그 다음에 3문단도 구조주의적, 4문단은 역사 유물론적, 그 다음에 5문단은 심층 심리학적. 각각의 학자들의 주장. 그래서 요거는요 나름 병렬 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구조주의적 방법은 2개가 나온 거는 약간 다른 2명의 학자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프로프, 세 번째는 리티, 네 번째는 누구죠? 헤트만, 마지막은 프로이트. 이 둘은 구조주의적, 여기는 역사유물론적, 마지막은 심층 심리학적. 그래서 소개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이론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한계를 이야기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발해서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요거는 각각 따로따로 놉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구조주의적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헤트만이 역사유물론적 방법을 제시했다. 이게 아니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7번부터 보면 윗글의 설명 방식을 가장 적절한 거는요 4번이 제일 좋습니다. 해석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소개만 하고 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건 3번을 봐요. 민담 해석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근데 이게 상반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절충한, 그래서 이 둘을 합칩시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3번 안 되고요. 2번에 중요한 거는 변화, 양상은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담 해석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헷갈리면 또 요걸 헷갈릴 수 있는데, 민담 해석의 개념? 민담 해석의 개념이 뭔데요? 그건 없다고. 지금 첫 단락에서는 민담을 설명하고요. 이러한 민담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정도로 민담 해석의 방법을 소개하는 거지, 민담 해석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유형도 제시하는 게 아니지. 1번은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그래서 뭐 헤트만이, 리티가, 프로브가 어디서 기원을 얻어서 해석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번도 안 되고요. 7번의 답은 4번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8번을 먼저 잠깐 보세요.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 그래서 1번은 리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게 되면 8번에 1번은 아마도 여기에 근거가 있겠고요. 헤트만 8번에 2번이 아마 여기 근거가 있겠지. 그 다음에 프로프는 여기에 아마 있겠죠. 그리고 헤트만 또 나왔지. 헤트만이 2번, 여기 5번. 그러면 3번은 어디 있느냐? 3번은 어디 있냐면요. 봐. 부당하게 손해를 본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습에 반영되어 있다. 부당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습 반영되어 있다. 첫 단락에 있었죠. 그래서 8번에 3번은 이미 확인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보니까 여기 하나도 없네요. 그치, 이게 A잖아. 그래서 이게 9번 문제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그런 것도 잠깐 보세요. 미리 얘기해 줄게. 어딘가 적어 놓읍시다. 1번 민담 속 텍스트와 그 영의 기능적 연관성. 자, 요거는요 프로프 얘기예요. 자, 2번 인간의 꿈과 동일시된 민담이, 요거는 9번에 2번은요 적어 놓을게요. 9번에 2번은 보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9번에 3번은요 9번에 3번도 프로프 얘기고요. 9번에 4번은 리티 얘기예요. 9번에 5번이 물론 답이니까. 그래서 여기 9번에 5번이 이렇게 있거든요. 딴따라란 딴따라란 딴딴딴딴. 여러분들 지금 4교시 시작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4월 10 4교시. 니네 수업하고 나 이거 찍고. 그래서 보면 구석구석에서 문제 2개를 출제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읽으면 도움이 되고요. 물론 나는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구석구석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건 그렇게 쉽진 않아. 하지만 연습 단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려워. 좀 귀찮고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평상시에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근거를 달아. 그러면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이제 볼게요. 보면서 바로바로 오른쪽에 8번, 9번 확인할 거야.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러시아 민담 연구가 프로프는요, 민담에 대한 분류를 체계화하면서 민담 이야기, 또 그 이야기는 여러 기능들과 요소 짜여 있다. 이쪽 지우고 보충 설명 보세요. 이게 프로프잖아요. 프로프의 핵심은요, 구조예요. 그리고 기능.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 사람이 나왔고 이 사람은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사람으로 설정.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 고난을 겪어. 그러한 구조. 그러니까 구조는 명확하고 그 안에 체어만 넣으면 돼요. 세부적인 거는 채워 넣으면 되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구조가 비슷해. 그리고 민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형식주의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어떤 기능, 여러 기능들과 요소들로 짜여 있다. 공통적으로 어떤 결혈 요소에서 출발해서 무언가 부족해야 돼요. 시작은 무언가 없는 거 시작을 하는데 갈등 해소적 기능으로 끝나는 구조를 떼는 걸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프로프 생각은 뭔가가 없어요. 그거를 채우는 방향으로 민담이 구성이 된다. 이러한 프로프 연구는 민담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구조주의적 혹은 형식주의 방법을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구조를 중시 여겼고요. 어쨌든 형식이잖아. 처음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형식주의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형식적이야. 이런 나쁜 뜻이 아니라 형식을 강조하고 중요시 여긴다는 거. 이 이론의 목적은 어느 텍스트와 영역의 기능적 연관성을 연구하는 거죠. 목적은요, 이 민담이 무슨 기능할까? 사람들이 이 민담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목표야. 민담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들이 서로 연관되어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민담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모듈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합쳐져서 하나의 민담, 결여된 부분, 고난, 도와주는 사람, 해결, 기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다 만나서 하나의 민담을 이룬다, 전체를 이룬다. 모든 민담은 구조가 동일하다고 하였다. 인물의 이름만 바뀌고요. 과제를 내주고 해결을 도와주는 언어나 동일하기에 왜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프로프 이론의 핵심이에요. 왜,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게 모든 민담은 구조가 동일하다. 8번에 4번을 보세요. 프로프는 민담 속의 부분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구조 행위가 있다고 보았다. 아니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에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근데 8번에 4번은 뭐랬죠? 다양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야. 이게 답이에요. 4번이 답이에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이건 지우고 이제 리티 얘기할 겁니다. 리티에 따르면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개별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리티는 거기 여러 사람이 나올 테지만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 허재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물론 이름은 허재영일 수 있지만 그냥 사람일 뿐이야. 보편적인 인간이요. 근데 보편적인 인간이겠지만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힘든 사람이겠지. 주도적 인물로 어떤 약속 또는 위험을 담고 있다. 그래 뭔가 불안 요소가 있어야 돼요. 마법 동화에서는 상이한 사건 속에 여러 인물 나타나는데 뭐 신데렐라?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 인물들의 행위나 특징들도 매우 다양하다. 다 다양해요. 신데렐라 공주 다르죠. 아니 공주가 아니지. 신데렐라 다르지. 라푼젤 다르지. 백설공주 다르죠. 다 다른데 하지만 중요한 건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이름이나 행위나 전형적인 특징은 달라져도 중심 기능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하는 역할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제기된 과제의
해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프나 여기는 리티나 해결은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제가 있고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비슷해. 그럼 차이가 뭐냐? 이따 볼게요. 그러기 위해 집을 떠났다가 끝날 그들을 나름 행복줄을 차고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헨젤과 그레텔 집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이것도 파랑새인가 막 섞이는데 거기 치르치르 미치르 나오는 돌아올 때 파랑새를 찾았잖아. 파랑새는 내 마음에 있다. 행복한 거를 갖고 돌아온다. 그게 행복 주머니예요. 사회적 그물망이 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서 뭔가 연결이 된다. 이 얘기. 민담은 외적 구조에 따라 부분들로 엮어지고요. 이 부분들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를 향해 보았다. 그래서 리티도 비슷해. 아까 프로볼 비슷합니다. 부분에서 전체로. 요 개념은 둘이 비슷한 거야. 아까 여기도 전체 얘기 나왔죠? 여기 전체 얘기 나왔지? 그런데 프로프하고 리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리티는 좀 더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못 박은 게 좀 다릅니다. 이해돼요? 자, 8번에 1번을 보세요. 전형적인 특징은 달라도 특징은 동일하다 보다. 맞죠? 조금 전에 우리 그 세 번째 단락의 초반부에 얘기했잖아. 여기 세 번째 줄. 특징은 달라져도 기능은 동일하다. 맞습니다. 8번. 얘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요. 끝나가지. 자, 4문단. 헤트만에 따르면 민담은 특정한 역사 사회적 상황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헤트만의 핵심은요. 헤트만의 핵심은 요게 리티, 여기 프로프. 헤트만의 핵심은 이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물론 뭐 인간도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민담 왜 나왔느냐? 특정한 역사, 사회적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역사와 사회적 입장에서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하고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헤트만의 생각이에요. 여기는 주로 인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민담의 이야기꾼은 뭐 소작, 하인, 농부, 수공업자, 어부선인, 하층민 비슷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단락은요 대전제예요. 이거는 뭐 여기 있는 헤트마 아니면 프로프 아니면 프로이트 다 해당되는 얘기가 첫 단락이야. 민담의 소재는 구전된 것이거나 변화된 것이다. 시골 하층민의 사회적으로 반영된다. 차별을 보이는 제도도 드러난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봉건적 시대였으면 봉건 얘기가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민담의 결말 상황은 언제나 현실적이다. 그래서 헤트만 얘기 중요한 거는 현실이에요. 독자나 청자에게 잘 알려져 있고 삶을 짧게 기술하면 현장감이 높다. 그러니까 실감나 진짜 같은 겁니다. 왜냐? 여기서 시작한 거니까요.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어려움, 허기, 억압 등은 정반대적 현상 믿는 마법적 도움이 동물 요정 마녀.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요소야. 동물 요정 마녀. 사건 개입을 통해 전문 주인공의 행복 상황이 행복한 결말로 도출된다. 이거는 되게 슬픈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배고파요. 도저히 현실로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요? 말도 안 되는 동물, 요정, 마녀들이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결말 도출된다. 무슨 얘기예요? 현실에서 이런 비참한 사람들은 도저히 현실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를 의미하는 것도 돼요. 슬픈 얘기입니다. 민담 속에 나타나는 동경, 공포, 소망, 욕구는 더 행복한 삶의 세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경이 필요하고요. 공포도 필요하고요. 소망도 필요하고요. 욕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게 8번의 2번 얘기예요. 공포가 행복한 삶의 세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쓰인다고 생각했다. 맞죠? 8번의 2번도 맞아요. 이제 5번 얘기 갑시다. 이와 같은 민담성 행보가 현재적 실제적인 장애 속에 보다는 미래의 인식 지향의 소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헤트만의 입장에서는요. 민담은 소망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해결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는 좀 잘 됐으면 그런 말로 보면 됩니다. 8번에 5번이요. 비현실적 도우미, 동물, 마녀, 요정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확인됐죠? 예, 맞고 아까 3번은 여기 지운 거지만 첫 단락에 있었고 답은 확실히 4번 8번까지 끝났어요. 자, 마지막에 프로이트 얘기 볼게요. 심층 심리학은 프로이트가 자신의 심리학 정신분석 특징을 설명해 시작한 것이다. 정신의 무의식적 과정. 그래서 프로이트 얘기 핵심은요. 정신
무의식 이런 거,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네 줄 내려갑시다. 심층 심리학 학자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건 마음이 갈등하는 과정을 거치 드러난 것으로 보았다. 그 과정에서 무의식의 심층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다. 뭐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들의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저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프로이트는 민담을 인간의 꿈과 동일시했다. 프로이트가 중요한 건 이게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를 민담과 동일시했다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꿈 얘기는 아니죠. 무의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꿀 테지만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 견해가 프로이트 얘기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는 그 민담은 바로 꿈과 같은 것이다. 보통 우리가 꾸는 꿈을 이야기로 써놓은 것뿐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꿈이란 현실적 소망이나 욕망의 보완 충족. 그래 실제로 안 되니까 무의식에 뭔가가 있으니까 꿈으로 그게 표출되는 거 아닙니까? 민담도 그런 것이다. 망각의 의미를 띠기도 하고요. 민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나요. 민담은 도저히 현실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민담 형태로 나타내서 해결을 가상으로나마 해보고자 하는 게 바로 민담이다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9번을 볼게요. 9번 보기 전에 우리 9번에 1번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뭐예요? 텍스트와 영역의 기능적 연관성. 그래, 기능적 연관성. 기능적 연관성. 그래서 9번에 1번은 프로프 얘기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3번 볼게요. 결여적 요소 시작하여 갈등 해소된다.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3번도 프로프 얘기. 자, 잠깐만 4번을 볼게요. 민담이 외적 구조에 따라 엮어지고 관계를 맺는다.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 그래서 4번은 위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번, 3번, 4번은 아니야. 이제 보기를 보세요. 두 번째 줄. 민담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요 회상, 억제하는 부차적 회상으로 분석했다. 누가? 프로이트가. 다시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요 회상, 억제하는 부차적인 회상으로 분석했다. 그러니까 난 도저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민담으로 써내는 거예요. 2번을 봐요. 민담이 주요 회상에 억제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야. 지금 읽은 그 보기의 두 번째 줄에 따르면 민담을 써내면서 주요 회상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데 써서 푸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뭐라 그랬죠?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겁니다. 여기요.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X를 표현하면 돼요.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 1, 2, 3, 4 다 끝났잖아. 답은 5번이에요. 위에 보기를 먼저 볼게요.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내가 뭔가 힘든데 민담이 그걸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통은 선호하는 민담 속에 동물 공포증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민담에서 위협적으로 너를 먹어치우겠다. 우리 그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있잖아.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죠. 동물이 나를 잡아먹는 거 아니냐? 동물이 무섭게 나오지? 그게 동물 공포증이에요. 이게 왜 나왔겠느냐?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하는 대화 과정 겪을 수 있는 부드러운 꾸지람. 아버지가 아이를 혼내요.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막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드러운 꾸지람이 막 머릿속에 들어가서 나보다 더 힘센 존재가 나를 혼냈어. 무서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그거를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 걸로 표출을 한 겁니다. 그게 프로이트 생각이에요. 5번을 봐요. 민담 속에 등장하는 동물 공포증을 민담을 해석하는 환자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아버지가 나를 혼냈어. 그게 민담으로 나타나. 관련이 있는 거지. 그게 보기 얘기죠. 선택적 5번 얘기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 됩니다. 좀 어렵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10번에서 13번 지문을 볼 텐데 지금 잘 듣고 있겠지, 니네? 우리 원격 수업이요. 이번에 역사학에 관한 설명문입니다. 인문 쪽은요, 설명문이 적지 않아요.
랑케의 학문으로서 지위를 얻게 되었대요. 엄정한 사료의 수집과 원사료에 대한 비판 및 사실의 검증을 강조한 랑케의 사학은, 자, 랑케는요 두 가지, 엄정한 사료를 수집하고요, 원사료에 대한 비판, 사실의 검증, 이 세 가지를 했다고. 그래서 지위를 얻게 됐대요. 널리 퍼진 거야. 그러다 보니 그것과 함께 각 국가의 정치, 외교역 가장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잠깐만 우리 10번의 1번을 보도록 합시다. 10번 1번을 보면요, 엄격한 사료 비판과 사실의 검증은 역사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하였다. 똑같죠? 10번의 1번은 맞는 얘기야. 10번의 1번의 근거는 첫 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최초의 역사학은요, 그러니까 역사학은 19세기 이전에 아예 없던 거야. 그냥 역사만 있는 거지 역사학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최초기의 역사학의 중심을 두었던 대상은요, 정치, 외교.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우면 뭐 왕 얘기 나오고요, 다른 나라 외교 얘기 나오고요, 전쟁 얘기 나오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저런 얘기 나오죠. 이제 그 백성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주로 정치, 외교, 경제, 그 다음 예술, 그 다음에 뭐 문화 이런 거 나오잖아. 핵심은 정치나 외교입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본적인 쟁점은 정치 권력에서의 역학관계, 정치도 변천, 나아가 외교나 전쟁의 문제 등이다. 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요것들은 소수예요. 소수. 일부의 지배층에 해당하는 거. 많아야 1%겠죠. 왕은 한 명이고요. 신하들은 많아야 한 몇천 명일 거 아니냐. 특히 조선시대, 고려시대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전국에 있는 백성들은 몇 명이에요? 한 몇 천만은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 왔습니다. 여기만 관심을 갖고요, 여기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거 맞죠? 정치사는 역사 소설의 방향이 일부 지배층이 결정 경영이 깊고 절대다수 대중을 공간이 마련된 문제를 노출하였다. 그래서 이거에 비판해서 아니야, 이쪽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역사학이 나오게 돼요. 사회사는 영웅 중심적 지배 중심적인 정치사 이러한 성격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정치사라 그러고, 이거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게 뭐냐? 그게 바로 사회사예요. 그럼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 그럼 사회사는 주로 뭘 다룰까? 절대 다수 사람들을 다룬다고 하는데 정치는 관계가 없겠지? 그럼 이 사람들의 무엇을 다룰까? 라고 추정을 해보고 읽으면 돼요. 1930년대 마르크 블로크, 루시엔 페브르가 출범시킨 아넬 학파가 대표적이다. 기존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정치 지도자 눈길을 돌려서요, 노동자, 하인, 여성, 소수인종 집단, 역사에서 그동안 외면된 계층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 규명. 그러니까 이게 여성 아니면 노동자, 우리가 이게 퉁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노동자 집단이 있다. 이 노동자 계층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질까? 규명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어딨냐? 평범한 대중의 일상생활을 연구된 삼았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요거고요, 두 번째는 평범한, 중요한 거는 평범이에요. 평범한 대중의 일상생활이 연구의 대상입니다. 이따가 요거 활용해 또 얘기할 거야. 아나락파는 장기간을 생각할 때 인간의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장기간이에요. 짧게가 아니라 길게 보았을 때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지리, 풍토와 같은 변하지 않는 구조.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 역사도 보면 뭐 삼국시대, 그다음에 고려, 그 이전에는 뭐 가야도 있었고, 조선, 지금은 대한민국 바뀌고 있죠. 정치나 외교는 바뀝니다. 근데 우리의 한반도라고 하는 땅은 바뀌지 않잖아. 그래서 이 아나락파는요, 여기 있는 요 평범한 대중들, 요 평범한 대중들도
변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근데 땅만큼이나 지리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 중간 정도라고 보긴 보지만 요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살던 우리 민족의 성격은 사실은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요새 이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도 안 좋은데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게 협조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하고 뭐 그러잖아. 대구에 내려가는 간호사, 의사 되게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 막 도와주세요 하고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 역사적으로도 외침이 나면 의병하고 지배자들은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죽어도 막 싸우잖아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네락파. 그리고 하층민이잖아. 훨씬 많잖아요. 아래로부터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잠깐 10번에 3번을 볼게요. 아나락파 이전의 역사는 여기를 중시하였다. 맞죠? 그 다음 어디 보자. 10번에 망탈리테는 나중에 나오고요. 3번. 자, 2번. 대중의 생활, 2번도 이따가 얘기합시다. 자, 11번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 아나락파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은 뭐예요? 위로부터의 역사죠. 지배자들로부터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 그래서 11번에 1번 정치사에서, 정치사는 위로부터의 역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장기간에 걸쳐 남아있는 거 아나락파. 맞죠? 그래. 장기간, 불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리, 풍토, 기후. 물론 뒤에 더 나오지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리는 아나락파 쪽에 게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11번의 답은 4번이에요. 보세요. 정치, 외교, 전쟁 등은 하찮은 거예요. 자꾸 바뀌어. 근데 선택지 4번에 뭐랬죠? 정치, 외교, 전쟁 등은 불변의 구조 속에서 명면 사건에 해당한다. 사건에 해당한다. 맞죠? 문제는 뭐예요? 대중의 생활상과 더불어. 아니야. 대중의 생활상은요. 요쪽입니다. 그러니까 11번에 여기 다 맞는데 요게 아니에요. 대중의 생활상은 불변 쪽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하찮은 그때 일시적인 사건이 맞는데 여기는 요쪽은 불변에 맞아요. 그러니까 11번에 4번은 여기에 아니라고 표시하면 돼요. 답은 4번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이들은 장기 지속으로서의 지리, 아까 얘기했지만 지리는 장기, 초장기예요. 중기 지속을 사회, 그러니까 불변에 가깝다고 했지만 여기는 중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 여기는 중기. 그럼 여기는 뭐예요? 단기. 명멸하는 사건들, 얘는 단순 사건. 단기, 짧은 거, 긴 거, 그 사이. 하지만 대중의 생활은 여기에 가까운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역사 연구 대상은 지리나 기후 중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구조로 주장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 지리, 기후, 일상, 대중들의 일상생활. 외교나 전쟁은 이러한 명면한 사건들에 불과하다. 조금 전에 우리 11번에 4번 얘기했지? 여기 나와요 또. 더 오래 지속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지리 풍토를 비롯 대다수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다. 맞고요. 아나락파는 여기에 차관의 생활상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서술할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아나락파 역사가들이 공헌한 거는 뭐가 중요하대요? 그동안 우리는 이 절대다수 사람들이나 일반 대중은 하찮게 여겼다고. 이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의 거를 끌고 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 가능해요. 아니 그러면 근거는 뭐죠? 이 사람들의 삶이 왜 불변에 가까운지 근거가 뭔가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예요?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나락파 초기 연구는 이 사람들의 삶만 수집하는 사례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사회적 성격이. 이제 보세요. 왕이나 대주, 고관들, 장군들 어떻게 정치를, 외교를,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게 역사학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초기 아나락파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계량과 통계적 방법을 적극 사용했던 아나락파는 많은 점을 밝혀놓았다. 계량과 통계적 방법은 객관적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하나하나 따져봤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노비층은
밥을 10그릇 먹더라. 그 다음에 조선시대 백정들은 밥을 20그릇 먹더라. 자료를 다 수집해요. 뭐 우리 문헌 자료 많거든요. 그런 걸 통해 자료를 수집했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지금 읽은 게 10번에 2번의 근거입니다. 정작 그 대종을 이루는 개인들의 사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됐는데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거는 파악이 안 됐던 거야.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 역사학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인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는 자료 수집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객전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장기적 변화되는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가 남아있는 것만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고대와 중세 것만, 근대와 현대는 자료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망탈리테라고 하는 개념을 넣은 거예요. 잠깐 지웁시다. 그럼 망탈리테 개념이 뭐냐? 다 지우고. 망탈리테 역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에요. 망탈리테.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구분을 하면 좀 좋은데 이데올로기는 의식적으로 만든 삶의 목표예요. 얘는 의식적. 그리고 이념, 대의명분, 가치관 이런 걸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망탈리테는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 없는 태도. 그러니까 얘는 무의식적이에요. 태도, 개념, 규범, 문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어른들을 대할 때 공손한 편인데 서양은 좀 당당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게 내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커왔고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망탈리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회 집단, 개인이 아니라 특정 사회 집단의 가치관을 망탈리테라고 하는 거예요. 망탈리테란 장기 지속된 조건에 의해서 중요한 말. 자, 망탈리테는 여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이 된 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집단적 사고방식. 집단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바로 망탈리테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단기간도 가능합니다. 망탈리테 역사는 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도움을 줬대요. 10번에 4번은 이게 근거야. 지금 우리가 읽은 10번에 4번의 근거가 바로 마지막 단락이에요. 10번은 됐고요. 11번도 됐죠. 자, 12번 볼게요. 선거철이 되면 의뢰 후보자들 유권자 얻으시는 공약, 정책 발표 신경을 기울인다. 우리 지금 나도 오늘 사전투표하고 왔거든요. 그럼 내가 뭘 보고 판단을 할 것이냐? 당연히 정책과 공약을 볼 것 같지만 자, 보기 얘기는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에 매력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속된 당을 지지하는 지역의 민심이다. 질문이요. 자, 민심은 위에 거일까요? 아래 거일까요? 민심은 망탈리테일까요? 이데올로기일까요? 민심은요? 특정 사회 집단 생각이잖아. 파란, 노란색? 흰색? 파란색? 없나? 있다. 다른 색깔로. 자, 민심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공약, 정책은 이쪽이야. 실제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신념, 자, 신념도 이쪽입니다. 신념을 바탕으로 공약을 분석, 자격을 검증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공약이나 정책의 합리성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 얘기는요. 아무래도 이쪽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이쪽을 비합리적이라고 말하진 않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지역적인 정서에 가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는 이 보기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쪽을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뭔가 할 때는 이쪽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인 겁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1번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은 요거죠? 정치적인 신념은 이데올로기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집단의 사고방식이 있다. 무슨 소리예요? 오랜 기간은 망탈리잖아. 1번은 틀린 얘기야. 1번은 요게 요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자, 2번 태도, 개념, 특정 사회 집단의 가치관 망탈리 얘기하는 거죠.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판단을 흐를 수 있겠다. 맞지? 요것 때문에 요 판단이 안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요것 때문에 요게 안 된다고 보기에서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요. 12번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데올로기, 망탈리에를 막 구분만 해주면 돼요. 얘는 이데올로기, 망탈리에. 1번은 왜 틀려요? 이데올로기가 망탈리에예요. 이렇게 했잖아. 2번 망탈리에 때문에 이데올로기 판단이 흐려진다. 맞죠? 2번이 답이에요. 3번 지역적인 정서에 따라 망탈리에죠? 지역적인 정서에 따라 표심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적 만든 삶을 추구한다. 의식적으로 만든 건 이쪽이야.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요걸로 가요. 이게 3번 얘기야. 아니죠? 4번이요. 후보자들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 후보자들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망탈리에지. 근데 밑에 이데올로기로 써있는 거 아니죠? 5번이요.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 정책 완성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기에 바탕을 둔 겁니다. 망탈리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12번은요. 선택지에 있는 거를 망탈리에와 이데올로기 구분만 잘해두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13번은 5번 골라주고 넘어가고요. 자, 우리 8강 나머지 지문 2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2개는 곧 또 올릴 겁니다. 다음에는 9강도 이렇게 할 거예요. 9강도 2개는 수업 중에 2개는 나중에. 안녕.